시간 금방 가죠? 이제 1시간 반 남았다. 자, 거기 30쪽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러더퍼드가 원자핵 발견하면서 중심에 플러스 띠는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근데 거기 보면 전자 껍질까지 그림이 나왔다. 이 전자 껍질은 러더퍼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어라는 과학자가 선스펙트럼 찍어서 전자 껍질을 나중에 밝혀낸 거고, 다 설명했던 거고, 거기 전자기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전자기파는 물리거든요, 원래. 물리인데 여기 나온 이유가 왜? 빨리 주소. 요 전자기파가 여기 화학에서 나온 이유가 얘네 그 원자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할 때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원래 주 내용은 물리예요.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자기파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인데 정기파하고 자기파. 얘네 정기하고 자기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른 거죠. 정기는 너네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NS, 그치? N극 S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네 그리고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는데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 많더라. 이건 지구과학인데 북쪽이 무슨 느낌? 오, 알고 있니? 그래. 노을스는 그 영어 단어예요. 북쪽의 N극 아니야. 그럼 전자기파는 뭐냐면 정기파가 발생하면 자기파도 발생하고 자기파가 발생하면 정기파도 발생해요. 이게 서로 같이 발생하거든. 너네 잠깐만 이게 중학교 몇 학년 때 나오지? 뭔데? 뭔데? 니네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으로 배웠지? 이거 몇 학년 때 배웠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감싸지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죠? 즉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파가 생겼다는 얘기네. 그러면 전기파가 생기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웠나? 이렇게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생겨요. 이런 거 배웠니? 이건 안 배웠나? 배웠냐? 전자기유도. 전자기유 안 배웠어. 전자기유 유도 전류 안 배웠니? 이거는 뭐냐면은 자석에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이 요 코일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은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거든. 그러면 전류가 생겨요. 전기가. 즉 자기장이 있으면 또 전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거 이제 차차 배울 텐데 전기하고 자기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약간 다른 건데 근데 이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같이 발생을 해요.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있으면 또 전기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참 까다로워. 얘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선 하나 더 그리면 무슨 축이라 그러지? Z축. 그 X, Y, Z로 하면 입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자, 전기파가 발생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파가 발생하면 자기파도 생기죠.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이 뭐지? 파동. 파동이 뭐야? 파동 안 배웠어? 어느 한 곳에서 생긴 뭐가? 진동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죠. 파동에서 이렇게 높은 데를 뭐라 그러니? 마루. 낮은 데. 골. 그리고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파장. 네, 파장. 그리고 마루에서 파동의 중심까지의 거리. 진폭. 알지? 주기는 뭐지?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그럼 진동수는 뭐지? 1초에 진동하는 횟수. 그치? 네. 그런 게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자, 그러면 전기파가 자꾸 증가해. 그러면 전기파가 있으면 자기파도 생긴다 그랬지? 그럼 전기파가 증가하면 자기파도 생기면서 이렇게 증가해. 그러면 전기파가 감소하면 자기파도 어떻게 돼? 감소해요. 네? 노란색은 자기파야. 근데 선생님 지금 그림, 이게 좀 그리기가 힘들어서 알아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요 전기파하고 요 자기파가 파동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도가 몇 도 각도로 진행하고 있니? 90도. 서로 수직 각도로 전기파하고 자기파는 함께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전기파가 이렇게 진동을 해. 네? 이렇게 진동하면 자기파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함께 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재밌어?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여러 가지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뭐지? 한 손은 이렇게 두드리고 한 손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드리면 선생님 안 되네. 잠깐만. 두드리면서 안 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 된다. 자, 보자. 그래서 전기파하고 자기파가 수직으로 이렇게 함께 발생해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전자기파가 어떤 거냐면은 내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파동들을 전자기파다 그렇게. 외질이 뭐지? 외질.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죠. 그럼 선생님 지금 소리파 내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 소리를 전달하는 외질은 누구예요? 공기죠. 땅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파를 전달하는 외질은 땅인 거죠. 근데 이 전자기파는 외질이 없어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나아가겠지, 그렇지? 이런 게 전자기파.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이 전자기파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진동수에 비례해요. 처음이니까 문자를 써줄게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지금 진동수를 다른 문자로 썼는데, 보통은 F라는 문자로 써요. 진동수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있지? 람다라고 있는데, 이게 뭘 표시하는 거냐면 파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동에서 또는 전자기파에서 중요한 관계인데, 생각을 해봐. 이거 당연한 거야. 봐봐 여기 진동을 많이 하면, 진동을 빨리빨리 많이 해. 그러면 진동을 천천히 느리게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어때? 더 커 보이지. 너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동할수록 에너지가 더 커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게 뭐지? 파장이죠. 그러면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파장은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럼 이런 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례 관계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를 넣으면 돼요. 에너지는 진동수하고 비례하는데 요 앞에 상수가 뭐야? 숫자죠, 숫자. 숫자인데 여기서는 h라고 쓰고 플랑크 상수라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숫자다. 과학에서는 이런 상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파장까지 표시하면 파장은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랑크 상수가 어디로 가는데? 분자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뭐 곱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빛의 속도도 뭐야? 상수죠. 그 분자는 상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서 전자기파의 종류들이 있어요. 아 이거 물리인데 여기다가 왜 아무튼 이 책을 아무튼 전에 과학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 같은데 알았으면 좋지 뭐. 자, 전자기파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기파들의 종류인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어떻게 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매질 없는 우주에서도 어떻게 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파동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 파동이 진동을 많이 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이 어때? 나가요.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큰 거니? 감마선의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이쪽의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럼 파장은 누가 가장 긴 거니? 전파죠. 파장은 반비례잖아, 그치? 그래서 파장은 전파가 가장 긴 거고 감마선이 가장 짧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왜 파장을 빨간색으로 적었냐면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물리나 화학에서 파장이 많이 나오거든. 특히나 화학에서는 물리에서는 뭐 에너지, 진동수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네 문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실수하는 게 파장이 숫자로 나오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파장이 뭐 100으로 나왔어. 얘가 파장이 예를 들어서 500으로 나왔어. 그래서 숫자만 딱 보고서 아 얘가 에너지가 제일 크구나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파장이 긴 놈은 에너지가 짧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 전자기파 중에 사람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가 있는데 가시광선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보여 안 보여? 그 보이면 병원가 봐야 되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가시광선만 사람 눈에 관측이 되는데 가시광선이 빨, 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가시광선 중에서 누가 파장이 제일 짧은 거야? 보라색. 이쪽이 선생님 그려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 그리고 요거는 얘기했죠. 왜 이름을 자외선이라고 그래?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그러죠. 자색이 바깥쪽에 있다 해서 자외선. 빨간색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적세계라니까 적세계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 그래서 자외선하고 적외선도 자주 나오죠. 요거 세 가지 중에서는 자외선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거기 뭐 일상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가 나오는데 그거 참고 삼아 보자. 감마선은 에너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암 치료 같은 데 쓰이거든. 어떤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걔를 죽이려고 해. 그 감마선을 쏴요. 그쪽에다가. 그 감마선의 에너지가 되게 크지. 그 큰 에너지에 의해서 그 암세포를 죽여줘요. 아프겠죠? 에너지 큰, 잠깐만. 파동의 형태로 가니까. 잠깐만. 그거 아플까 안 아플까? 그 의학 기술이라서 몰라. 확답은 못 해주겠네. 선생님도 안 맞아봐서. 거꾸로 니네 정상세포에다가 감마선을 쏘면은 오히려 거꾸로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에너지가 강하니까 정상세포가 무슨 이상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X선은 어디 있을까?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뭐라 그러지? 한글로. 엑스레이. 레이가 맞지. 그 다음에 자외선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컵 소독기 같은. 이게 이것도 그나마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그 그릇 같은데 또는 컵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얘가 죽여줄 수가 있죠.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뭐 빛이니까 뭐 광학 빛을 이용하는 뭐 현미경에도 쓰이고 뭐 만원경에도 쓰이고 적외선은 쉽게 얘기해서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열. 니네 사람 몸에서도 열 나오지. 그래서 사람 몸에서 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니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껌껌한데 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딱 끼면은 사람이 뻘겋게 보이잖아. 그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죠. 남자들 이제 몇 년 있다 군대 갈 텐데 축하해요. 몇 년 있으면 갈 거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보통 마치고 가니까 한 4, 5년 있다 갈 텐데 군대 가서 적외선 카메라도 있어요. 멋있죠. 이렇게 딱 끼가지고 2개 끼는 것도 있고 한쪽만 끼는 것도 있고 그 파이바라 그러죠. 헬멧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재밌어. 그 끼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훈련 나가면 군대 갈만해. 재밌어요. 선생님은 어디 나오셨어요? 군대? 네. 선생님은 그 육군인데 서부전사.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휴전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서부. 거의 최전방. 거의 최전방. 여기가 그나마 좀 낫고요. 이쪽 강원도 쪽으로 가면 너무 추워. 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아무튼 너네 군대는 어디나 다 힘들어. 이거 전반이 힘들 것 같지. 후방도 힘들어. 이런 데는 이제 철책으로 안 들어가니까 훈련이 되게 많아요. 그 훈련이 오히려 더 힘들어. 전쟁이 나면은 여기 군인들은 거의 한 3분 만에 다 죽는데요. 거기 북한에서 이 포가 다 맞춰져 있어. 맞춰져 있어서 전쟁 딱 시작하면은 포부터 막 쏘거든. 그럼 철책에 있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한 3분 만에 다 죽는데요. 근데 전쟁 나면 요즘 무기들이 발달해서 뭐 제주도에 있다고 안전할까? 그러진 않아요. 여기까지 막 미사일 날라오고만 난리 나겠지. 전쟁은 안 나야 되겠지만 안 날 거예요. 옛날에 그 북한 맨 처음 저기가 김일성 아니야, 그지? 김일성이 선생님 고3 때 죽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래도 공부는 좀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벽보가 이렇게 붙어 김일성이 죽었대. 그래서
된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예언자 있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니? 그 예언자가 옛날에 예언한 게 거의 다 맞았거든. 근데 인류가 지구가 몇 년도에 멸망한다고 그랬냐면 2000년 전에 뭐 1999년도인가 멸망한대. 오, 이게 와 이제 다가오는 거야. 고등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뭐해? 멸망할 텐데. 그래서 그래도 멸망 안 했죠. 자 봅시다. 적에서는 이제 열이니까 어디 사용할까? 책은 뭐 나왔냐? 적에서 뭐? 뭐 아무튼 이 열을 이용하는데 이제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전파는 너네 그 라디오나 TV 같은 이런 데 쓰이고 전파의 종류 중에 마이크로파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거. 얘네 가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 때 쉬운 문제 중에 전자레인지가 음식 익혀주잖아. 여보세요. 졸지 말고. 전자레인지가 음식 익혀주지. 그럼 전자레인지에서 무슨 파가 나오냐 문제를 물었을 때 적외선을 고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열이니까. 근데 전자레인지는 전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마이크로파가 가. 그 음식도 입자로 돼 있지. 그 파동을 만나게 되면 부딪히면은 음식 속에 입자가 진동을 하겠죠. 그 진동하는 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이 따뜻해지는 거야. 뭐 그런 건데. 자, 이런 게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들이다.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물리 너는 나중에 배우면 또 한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수소의 산 스펙트럼 그래서 얘네 원소들은 전자들이 전자 껍질을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차이 나는 만큼이 산 스펙트럼으로 찍혀 나온다 그랬죠. 아까 설명한 거 기억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있는 거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뒷장으로 한번 가볼까? 32쪽. 32쪽에 여기 식이 나오는구나. 선생님 아까처럼 식 가르쳐준 거 있었지, 그렇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제목을 뭘로 할까? 요거까지 안 나올 줄 알고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안 해준 게 있는데 보세요. 부양자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 그랬죠.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고 껍질 이름은 첫 번째 껍질 K부터 시작한다 했어. K 엘레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아직 식을 못 외웠고 있지만 여기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수 K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 이렇게 돼요. 네 번째 껍질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에너지 차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걸 빼주면 이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이렇게 에너지 차이를 구하면은 선생님 지금 그려놨듯이 바깥쪽 껍질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분모가 지금 제곱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이 에너지 차이가 갈수록 줄어든다. 즉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건 아까처럼 다 얘기한 거고, 자 그때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자는 밑에 껍질에 공간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내려가려고 그래. 자꾸 내려가야지 안정해지겠죠?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물론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 전자가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이렇게. 요때 보세요.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방출하죠.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니야. 여기가 에너지가 200이고 여기가 50이면 얼마 방출해? 150 남으니까 방출할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즉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빛이 방출되는데 요게 아까 배웠던 전자기파 중에 자외선의 형태예요. 자외선. 자외선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를 라이몬 계열이라고 하거든. 라이몬은 과학자 이름이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문제 풀 때 보면은 라이몬 계열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외선 두 번째 이상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세 번째 이상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요거를 발모 계열이다. 나중에 다 외워야 돼, 너는. 그리고 네 번째 이상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외선이에요. 이거는 핫센 계열이다. 과학자, 그러니까 얘네들 공원한 과학자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과학자 이름 따서 만드는 게 많죠. 저번 전에 배웠던 보일 법칙, 샬리 법칙도 그렇지. 선생님은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거든. 자라. 거북이만 있고 자라 알죠. 가발. 머리 가발. 적파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요거 두 개만 외우면 얘는 나오잖아. 그치? 하나니까 그지? 아무튼 외우면 돼. 근데 지금 에너지 간격이 어디가 제일 커?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 여기가 제일 크지. 그러면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떨까? 가장 그죠? 그래서 아까 전자기파 중에 이거 세 개 중에는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크다 그랬어? 자외선이었지. 맞니? 맞아? 그럼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파장은 짧다라는 거죠. 기억하지?
그래서 에너지를 따졌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가 가장 커서 차이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들이 가장 에너지가 큰 자외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적으니까 이 빨간색 그린 거. 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적외선으로 지켜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찍혀 나오는 건데, 자,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었어. 다 했어. 좀만 더 봐. 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자. 물론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여기가 적외선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쪽 자외선 쪽의 에너지가 어때? 크고 진동수도 크고 파장은 작고 짧고, 그치? 뭐 이제 하도에서 뭐 이런 순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쓰는 번호 매겨볼게. 전자가 이렇게 전이하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일단 내려오니까 빛이 방출되지. 그럼 방출선이 나타나겠죠. 거꾸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하니까 흡수선이 나타나. 되니? 그러면 1번은 어느 영역에 찍혀 나올까? 자외선이죠. 첫 번째 껍질로 내려가니까. 근데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크냐? 2번이 더 크죠. 그래서 2번이 이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어디? 여기에 찍히겠죠. 네? 이렇게. 됐나? 근데 화학에서는 파장이 보통 문제에 주어져요. 이렇게 숫자로. 그러면 3번, 4번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어디에 찍혀? 가시광선에 찍히는데 누가 더 왼쪽에 찍힐까? 4번이죠. 4번이 에너지가 크니까. 3번이 이쪽에 찍히겠죠. 됐나? 그리고 5번은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적외선 영역에 이렇게 찍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찍혀 나와요. 근데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가시광선이니까 보통 이제 책에 나오는 원소들의 스펙트럼은 이 가시광선 영역만 보통 문제가 나오고, 근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형태로 찍혀 나오게 돼요. 원리 알겠니?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3쪽으로 가면은 또 지겨워? 자,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하면은 일요일날 몇 시까지 나오래요? 안 나오니 아예? 그럼 언제 나와? 토요일날? 토요일날 몇 시에? 6시? 저녁? 네. 하긴 아침 아니겠지. 너는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너는 시험 범위 중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거기 내신 대비 들어오시는 선생님한테도 묻고, 선생님 지나가거나 뭐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도 돼요. 그래서 뭐 아무 과학 선생님이랑 물어도 돼, 지나가다가.
자, 오른쪽 페이지 33쪽. 거기만 하면 또 문제네. 여기만 잠깐 보고. 또 쉬는 시간 주기도 애매하고. 끝내자고? 끝내고 집에 가자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 모형들이 자꾸 변해가요. 원자 모형이. 그럼 맨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 6번? 33쪽에 맨 밑에 찾았니? 6번? 옛날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들어봤죠?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잠깐 나올 거예요. 옛날에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원자가 이렇게 그냥 공같이 생겼다. 네? 공 모양을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무슨 실험했다고? 톰슨이 무슨 실험했다고? 응극선 실험했다. 그치? 그래서 뭐 발견했어? 전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야? 이 밑에 있는 거를 지금 나고 나는 안 나요. 이렇게 들어서 그냥 나는 이상한 소리야. 그게 뭐야? 파동이죠? 근데 왜 소리가 약간 좀 다르긴 하다. 내 거 이상해. 아이 저 그만. 자 보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 발견하면서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모양을 주장하죠. 이거를 뭐 푸딩 모양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푸딩에 건포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나왔었죠. 러더퍼드가 뭐 발견했니? 원자에 무슨 실험에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그지? 원자핵 발견하면서 아까 원자 모형 밝혀줬죠?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어떻다? 이 주위를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지? 요거를 뭐 행성 모형인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나와요. 보호는 선스펙트럼 찍어갖고 요 전자들의 돌아다니는 껍질,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 껍질이 있고 여기에서 전자들이 뭐 돌아다니고 있다. 응? 요거는 뭐 이름을 그냥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대 와서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보른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전자 구름 모형이라는 거. 이거 말 그대로 뭐야? 전자들이 구름같이 보이는. 그래서 거기 지금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구름같이 뿌옇게 보이는. 몇 개 찍을게. 맞추면 끝낼게. 40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은 플러스 되는 만큼 시간 늘어나고 40개는 더 찍을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이렇게 전자들이 구름같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선생님 점 찍은 게 전자 개수가 아니면 전자가 있는 확률일까? 확률이요. 전자 개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게 점이 많이 찍혀 있는 부분에 있을 확률이 어떻다?
높다. 이걸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현대 모형은 얘를 쓰게 되는데, 그때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들어봤니?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구나.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확률적인 공간, 이런 걸 오비탈이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자 껍질 배웠잖아. 바바이 먼저 얘기 있어요. 전자 껍질이 있지? 껍질 있어요? 근데 이 껍질 안에서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또 있어요. 또 껍질 안에. 그게 오비탈이에요.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죠.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 이 전자 껍질 안에서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뭐가 있다? 공간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비탈이야. 근데 오비탈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뭐 S, P, D, F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S하고 P까지만 배워요. 요 뒤에 건 안 배워. 그냥 있다고만 알면 되고 뒤에 걸 알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 그럼 왜 S, P까지만 배우냐면 우리가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알면 되니? 20번까지. 20번까지 중에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까지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배워니. 그런데 S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공간인데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동그랗게 공 모양을 떼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안에 잘 봐, 헷갈려. 전자 껍질 안에 동그란 공 모양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전자가 돌아다녀요. 그리고 P 오비탈은 전자 껍질 안에 우리가 X, Y, Z축으로 따지면 입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R형 모양인 공간이 있어. 거기에서 전자가 돌아다녀요. 껍질 안에 이런 모양의 공간이 있어요. 네? 왜? 너는 웃음 코드가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가 재밌네? 무슨 거 아닌가? 근데 원자는 입체니까 이 공 모양은 어때? 공 모양은 뭐 X, Y, Z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거는 모양이 한 가지인데 P 오비탈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X축으로 R형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축으로 Y축으로 R형 모양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Z축으로 R형 모양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P 오비탈이라는 공간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P 오비탈은 PX, PY, PZ 이렇게 표시하는데 오비탈은 P 오비탈이야. 근데 X축 방향이 오비탈. 얘는 Y축, 얘는 Z축. 그래서 요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너네 화학 배울 때 고등학교 거 요거 브릿지 배우고 화학 배울 때 자세하게 할 거야. 간단하게만 좀 알려줄게요.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 P, X, E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는 방식이야. 요 앞에 있는 E가 뭐냐면 주양자 수를 얘기해요. 주양자 수.
주양자수가 뭐라 그랬지? 껍질에 쉽게 얘기해서 얼음에게는 뭐라 그랬지? 첫 번째 껍질이 주양자수 얼마? 1, 두 번째 껍질은 2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그럼 이 전자는 몇 번째 껍질에 있다? 두 번째 껍질에 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무슨 오비탈에? p 오비탈. 그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령 모양 중에서 무슨 축에? X축.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아령 모양의 X축에 전자가 있는 건데 여기 위에가 이제 전자 개수예요. 몇 개가 들어있다? 2개. 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요거는 이제 오비탈 종류고 요거는 무슨 방향인지 방향이고 요거는 전자 숫자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오비탈까지 이제 표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자세한 거는 그것도 고등과정 할 때 가르쳐 줄게요. 지금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 있고요. 이 S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부터 이게 들어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P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궁금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원자핵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다고? S오비탈. 얘는 두 번째 껍질부터 있어. 응?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S오비탈밖에 없어. 근데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으니까 여기 전자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로 가면 두 번째 껍질에도 얘가 있어요. 얘는 첫 번째 껍질부터 있는 거니까. 그 두 번째 껍질에 동그란 S오비탈에 몇 개가 돌아다녀? 또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P오비탈이 어때? 두 번째 껍질부터 있다 그랬지. 근데 P오비탈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X축 방향에 이런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고 Y축 방향에 이렇게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고 Z축 방향에 이렇게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한 개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그럼 봐봐. 우리가 배웠듯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차? 두 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아니, 그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에 두 개, PX에 두 개, PY 두 개, PZ에 두 개 하면 몇 개야? 8개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네? 재미없어도 봐봐. 시계 먹지 말고. 그래서 다시 보면 원자 모형들은 이제 점점 변해가면서 현재는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네? 그래서 확률을 점을 찍은 이런 전자 구름 모형을 쓰게 되고 전자 껍질 안에서도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공간이 또 있는데 이런 거를 오비탈이라고 하고 S오비탈은 공 모양, 첫 번째 껍질부터 있고 P오비탈은 R형 모양, 두 번째 껍질부터 있어요. 그래서 껍질 안에서 이런 오비탈 공간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이고 됐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자세한 거는 고등 화학할 때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자, 뒷장에 문제가 있는데 열 문제밖에 안 되네. 자, 좀 지겨울 테니까 쉬는 시간 많이 줬으니까 딱 5분만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물 마실 사람 마시고
도대체 이게 뭐